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행정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세계적인 경제 기구들 여기서 다 제안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들이죠. 아마 그 과거에는 이제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문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원을 압축적으로 정말로 효율적인 영역에 집중 투자해야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분배 정책이니 복지 정책이니 하면 무슨 낭비를 그렇게 하느냐,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 투자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돈은 많은데 이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다가온 거죠. 이때는 그 반대,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배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도 여러분 다 생각하신 것처럼 결국 너무 지나친 집중, 기회 불평등, 엄청난 격차 여기에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계은행이나 IMF 이런 데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이 반드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나 또 국제적인 석학들이 다 주장하는 건데 꼭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마치 무슨 포퓰리즘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또 폄훼되는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다,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 자체가 유지 존속하려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재산의 다과 또는 직업의 유무, 소득의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기본소득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좌파나 급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럽 등에서 이 논의되는 추세를 보면 오히려 보수 정권들이 이 기본소득 주장들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보니까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도 기본소득이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수와 진보와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주장자들의 면모를 보면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CEO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각성한 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기술혁명 시대라서 이게 지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술 융합을 통해서 아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초과이윤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면 어쩌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시스템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할까? 이거는 좀 여러분도 우리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자료에 좀 넣어뒀는데요. 국제노동기구나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 계속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널리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전혀 좀 색다른 이런 정책적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원래 노동력을 중심으로 생산을 해오던 인류가 기계에 의지해서 생산하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력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기계와 장비를 이용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 안 내부에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탈락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 소위 초기의 선별적 복지제도, 정말로 불쌍한 사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 일을 할 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 재유입되게 해주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제도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게 점점 이제 보편적 복지로 넓어져 왔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 겁니다. 산업혁명으로도 그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도 이 우리 체제는 노동력 중심이었던 거죠. 지적 노동, 또 육체적 노동. 육체적 노동은 상당히 기계가 많이 대체하긴 했지만 지적 노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계속 인간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도 어쩌면 이제는 인공지능, AI들이 다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픈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계보다도 싼 부분을 인간이 노동을 하고 기계가 도저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노동은 인간이 하는데 그 중간 부분 대부분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감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슬픈 일이죠. 정말로 인간의 노동이 양극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기존의 복지 정책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저는 이 기본소득의 이념 또는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마라. 일 못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게 현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앞으로는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외적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영역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그럼 과거보다 생산량이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죠. 훨씬 더 생산량을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걸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건 다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노동은 별로 좀 상대적으로 점점 적어지는 거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럼 이 엄청난 초과 생산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특정 소수가 다 그걸 독점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기회와 자원과 소득을 독점하고 대다수가 그 기회를 잃을 때 사실 체제가 붕괴했지 않습니까? 망했다는 거죠. 그럼 그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뭘까?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대부분로 인공지능 기술, 장비, 지금까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기는 엄청난 추가 이윤들을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 제도는 결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본소득 주면 게을러서 일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정말로 기우입니다. 기본소득을 예를 들면 한 달에 대한민국 수준으로 3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든지 이러면 일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에서 지급하는 어느 정도 적정하겠느냐? 대개 월 30에서 40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지급액을 정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슨 뭐 생계급여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등으로 지급하는 게 한 4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부에서 이거 골라가지고 특정 소수한테만 이걸 지출을 하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어서 국민 모두에게 약 40만 원씩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면 되는 거죠.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경제 침체의 제일 큰 원인이 돈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뭐 시장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순환이 멈춰서 그런 거거든요. 돈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 쌓여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기업의 사내 입보금이죠.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쌓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본이 퇴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죠. 경제 순환을 할 수 있게 돈이 좀 돌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고르는 비용, 예를 들면 선별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동수당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곤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전달 비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사회적 낭비를. 세 번째는 이게 완전히 일반적인 비판과 다른 측면인데 노동무역을 고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특이하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공격의 핵심인데 지금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형태로 지급을 하니까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일을 하면은 수입이 늘어가지고 대상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 모두에게 그 액수를 지급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그 수입은 그냥 내 기본적인 소득이고 거기에 더해서 소득 활동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안 하려던 사람들한테 노동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논리적이거나 아니 수학적이거나 뭐 이런 영역의 노동은 거의 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텐데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창의적 사고죠. 즉 문화예술 영역에 그런 일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생 한 달에 30만 원씩 50만 원씩만 지원해 평생 그림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래 이런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죠.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는데 저는 제일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로 이 초과유인이 너무 커지고 특정 소수가 그걸 독점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다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아마 경제순환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걸 막는 방법은 결국은 분배 또는 재분배를 강화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증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소위 저부담 저복지죠. 소위 뭐 예를 들면 중부담 중복지 또 고부담 고복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그런 생각을 하죠. 세금 많이 내면 이거 다 뚱뚱한데 쓸 것이다. 내가 왜 세금을 내냐 뜯기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가지고 내가 내는 세금은 다 나한테로 되돌아와 라고 하는 확신을 들게 해준다면 아마 증세하는데 별로 저항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금을 내면 그 어디다 쓰는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금을 내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자. 한꺼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만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재원의 문제로
국토보유세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가 필요한 것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항이 심해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이걸 전부 국민에게 그대로 100% 되돌려준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위 토지 보유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지 않습니까? 실효세율이 0.17%라고 하기도 하고 0.27% 명목세율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대개 선진국 대비하면 한 6분의 1 내지 8분의 1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다 한 2배 정도만 늘린다고 하면 대개 한 15조에서 한 17조 이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회 같은 걸 만들어서 요거는 딴 데 못 쓴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라고 하면 아마도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안 가진 사람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이기 때문에 절반은 안 내고도 받는 거고 절반 가까이.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거의 한 80~90%는 자기가 낸 것보다도 받는 게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조세 저항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늘리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재원 마련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에 세금을 매기자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도입할 수 있겠죠. 문제는 조세 저항이 있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대한 저항. 이걸 없애는 방법으로 재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소위 지금까지 복지 방식으로는 복지는 불쌍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 대개 이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만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으니까 그거 왜 도와주냐? 최소화하자, 줄이자, 꼭 필요한 데만 지출하자 이런 공감이 생겨나죠. 근데 그 반대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 혜택을 보니까 좀 조세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사실은 부분적인 기본소득이죠.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일정한 나이에는 무조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7세 미만인데 그 조금씩 올려 8세, 9세, 10세 어차피 올려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기초연금하고 맞붙고 기초연금도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사실 완성되는 거죠. 액수는 적지만 조금씩 올라가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을 하긴 하지만 좀 근본적인 생각들을 좀 한번은 바꿔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아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작하는 데는 없죠. 예를 들면 알래스카 주변 정도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석유 채굴권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모은 다음에 주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국토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다른 것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최저한의 삶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처럼 사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최저는 보장한다 라고 하면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 경기도 정책을 설명을 좀 드리면 실험적인 정책인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전 연령대 중에서 24세에 대해서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액수도 매우 적은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사실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1,7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크긴 한데 이걸 좀 다른 정책 효과를 좀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역화폐는 아시는 분들 다 많으시겠지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해당시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일 수도 있고 아니 카드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개 카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쓰되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좀 뭐 불건전한 그 소비처 이런 데 못 쓰게 하는 거죠. 복권방 이런 데 좀 쓰지 말고 대형 유통점 쓰지 말고 유흥주점 쓰지 말고 골목에 이제 자영업자 중심으로 쓰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집중이 또 문제 아닙니까? 뭐든지 다 주황으로 집중되고 특정 영역으로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지역이 골목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좀 칸을 치는 거죠. 칸을 쳐서 해당 지역에서 좀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경기 지역 화폐라는 걸 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원래 아동수당도 지역 화폐로 지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로 지급하도록 지금 예외 조항을 해놓는 바람에 아마 성남시 말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의시장께서 그래서 저항이 심해가지고 10%가 20%씩 더 주고 있습니다. 더 주면서 지역 카드 형태로 결제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지출, 복지 지출을 좀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게 하면 골목이나 지방이 사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제가 반응하면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므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양극화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